자, 그 다음에 9페이지. 이제 뭐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소위 왁구를 이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약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설명은 제가 그냥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 썼던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죠. 뭐 계약한 대로 다 뭐 실현이 된다면은 사실은 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다 잘 되는 거죠. 분쟁 없이 스무드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안 지킬 때, 과연 이 약속이 계약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묶어둘 수 있겠느냐? 내가 손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진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법무 담당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상대방에 의해서 계약이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귀하면서 손해배상을 받는 이런 이제 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뭐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로 인정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더구나 우리가 우리 민법상의 손해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본다면 하나는 통상손해, 다른 하나는 특별손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통상손해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사실. 그 계약 위반으로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손해로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통상손해인데 너무나 적습니다, 보통. 그 다음 웬만한 이제 손해배상이 좀 필요하다,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특별손해예요. 특별손해. 그런데 이 특별손해는 입증하기가 좀 더 통상손해보다는 어렵습니다. 통상손해는 그냥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 우리 법적으로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면 뭐 인정이 되죠, 통상손해는. 그런데 특별손해는 그 인과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그 상대방의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손해가 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을, 그런 손해배상, 내가 분명히 상대방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이제 얼마를 받을 거냐, 배상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 가장 좀 스무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네가 계약 위반하면 얼마를 손해배상한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쉽게 이야기했던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있으면 가장 이제 스무드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물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손해배상 예정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 자기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왕왕. 손해배상을 예정을 해두게 되면 그 손해배상 예정된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심코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한다.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뒀는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그보다 훨씬 클 때는 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예정은 보통은 손해배상을 좀 편하게 받자. 그리고 입증이 안 되지만, 입증이 안 되는 손해지만 좀 더 받자. 라고 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걸어두게 되는데, 해석상은 손해배상을 예정을 해두게 되면은 예정해둔 손해보다 실제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더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지요, 사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계약에서 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질 필요가. 이게 분양받을 때 건물이 언제 입점한다, 언제 준공한다 라고 하는 약속하죠, 보통. 약속하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분양이라는 게 뭐 건물 나누어서 쪼개 파는 거니까 그 큰 건물을 분양을 이제 올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부지 매입부터 뭐 공사 진행하다가 뭐 민원 생기고 일조권 문제 생기고 등등. 그리고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경우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늦게 준공하는, 우리가 약속한 시점보다 늦게 준공이 된다든지 입점을 늦게 한다든지 할 때 지체 상금, 손해배상의 예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법 적용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그걸 지체상금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계약서에, 아파트 계약서 같은데 분양계약서인데 가시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법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뭐 분양 건물들, 19세대 미만 이런 경우도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스스로. 뭐 표준서에 없으면은 하나 적어달라고 그러든지, 나 이거 없으면 안 하겠다든지, 이런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적어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입점해 주기로 했는데 지체상금 약속이 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못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죠?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명확한 문구로. 그러니까 뭐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한다. 내한테 발생한 손해를 다 배상한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두리뭉실한 문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오해가 없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을 수 있는 좀 명확한 문구. 돈이 제일 좋겠죠, 그죠? 10억, 5억.
차임 상당의 3배, 기존 차임의 3배, 이런 식의 기존 오해가 없을 수 있는 문구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이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을 때, 이제 얼마나 좀 이 손해배상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은 뭐 비교적 단순합니다. 지금 12페이지 그 사안의 요지에서 이게 제가 상담한 케이스인데, 이 의뢰인은 그 3년 전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 땅을 4억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계약금 4천, 중도금 1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잔금 2억 6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꾸 독촉 여러 차례 하고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결국 못 받게 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렸어요. 그 토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 가격이 원래 4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2억 5천만 원. 그럼 결국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금 4천, 뭐 중도금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이걸 안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1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4억에서 지금 2억 5천 팔았으니까 1억 5천만 원에 다운된 값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땅을 다른데 팔자마자, 그 갑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돈 안 주고 소위 객이든 이 사람이 내 돈 돌려줘, 1억 4천 돌려줘 라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 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송이. 자, 이때 이제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위약금 조항이 있다. 뭐, 계약금 몰수한다. 또는 계약금 중도금 몰수한다. 라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결되는 거죠. 갑이 계약 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는 손해배상의 예정. 그래서 뭐 계약금 몰수하든지 다 몰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 계약은 그 문구가 없었어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없었습니다. 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데, 돈 돌려달라, 갑이 돈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의뢰인은 뭔 소리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계약을 위반을 해서 너 때문에 무려 1억 5천만 원을 손해봤다. 이자는 고사하고 그냥 4억에 팔았다가 다시 팔 때 2억 5천이니까 1억 5천을 손해봤다. 그러니까 뭘 1억 손해봤는데 무슨 1억 4천을 돌려달라는 거냐. 못 돌려주겠다. 상계하겠다. 손해배상으로. 라는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1심은 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뢰인이 손해를 본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란 겁니다. 특별 손해. 그래서 특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너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거나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만약에 이제 그 특별 손해를 보고 알거나 알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뭐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지금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나머지 돈을 안 주면 내가 다른 데 팔아야 된다. 그런데 팔게 되면은 지금 값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게 되면 너한테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알거나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알거나 알 수 있게끔. 근데 그런 식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파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1심 법원은 그 손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이 갑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이게 특별 손해고,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고, 갑이 이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갑은. 따라서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 의뢰인이 이제 2심 항소하고 수긍을 못하니까 항소하고 2심은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항소하고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자문을. 이게 과연 정말 특별 손해입니까? 통상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자문을 구하러 왔는데 그때 가지고 온 대법원 판례가 지금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 하는 자문을 구했는데 이 판례가 한번 그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또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뭐 토지공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고가 이 땅을 400억에 분양을 했는데 400억에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으로 40억을 냈죠. 근데 나머지 돈이 안 돼서 결국은 계약을 끝내고 다른 데 팔았어요. 다른 데. 그런데 이 다른 데 팔면서 300억에 팔았습니다. 300억. 그러니까 처음 팔았을 때는 400억에 팔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팔 때는 300억에 팔았어요. 100억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서 지금 처음에 분양받았던 그 사람이 내가 계약이익 못한 건 맞지만 40억 준 부분, 40억 몰수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너무 과다하다. 일부 돌려줘라. 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심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위약금이라는 전제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40억은 너무 많다. 32억만 해라. 8억 돌려줘라. 라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줄 필요 없다. 100억까지 손해본 마당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돌려줄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원심 판단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이유를 설치하면서 좀 애매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중간쯤 되겠네요. 13페이지. 이 판결문에는 토지 매매 계약이 매수인 측의 규책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 측이 있게 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액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00억이 통상의 손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통상의 손해냐 특별 손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례는 아니잖아요. 40억 몰수하는 것이 과다하냐 아니냐, 40억 몰수하는 것이 과다하냐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이런 식의 이제 통상의 손해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를 이제 두고 저도 사실은
요 의뢰인이 오시기 전에 그 동일한 취지의 2001년 11월 30일 그 판례를 제가 다른 사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좀 똑똑한 판사들하고 이 판례를 두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냥 뭐 400억에 팔았는데 처음에 400억에 팔았다가 나중에 300억에 팔린 이 사안에서 100억 상당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뢰인하고 하여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이 사례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이 안 돼 있으면은 상당히 어떤 손해배상을 나중에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배상의 예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아주 잘 팔렸다, 이 거래가 지금 금액이 4억이었죠. 4억이 아주 잘 팔린 금액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놓으면 4천만 원 몰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시 팔 때 그만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손해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배상 예정을 똑바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세 내려가면 안 내고 맙니다, 그냥. 그죠? 잘못 샀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게 3억도 안 되는 건데 4억에 샀으니까 잘못된 거다. 계약금 날리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을 오히려 잘못한 그런 케이스로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금 14페이지에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한번 그냥 참고로 읽어 보십시오. 오늘.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약 위반하게 되면은 대금의 한 10% 정도 위약금으로 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10%라는 것은 반드시 철칙은 아닙니다. 철칙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10% 룰, 계약 위반하면 10%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약금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약금하고 그냥 동일시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10% 걸고 계약금을 띄고 안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고 어떤 별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하면 10% 손해본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금 20% 걸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한다. 그럼 20%를 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약금 5% 걸고 5% 뛴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10% 준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10%란 것은 어떤 전형적인 어떤 철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우리 10%란 것은 일종의 사회 관행, 10%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자연스러운 어떤 그 정도라고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10%로 걸고 몰수당했는데 그거를 돌려줘라. 10억 매매 대금에 1억을 걸었는데 1억은 너무 많으니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다른 사정.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든지, 매도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1억 몰수했는데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든지, 또는 거의 적다든지, 거의 없다든지, 또는 계약하고 나서 계약 끝내는 그 시점이 아주 짧았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는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생각입니다.